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한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할머니예요.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버려진 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핏덩이 때 빼앗겼던 아들을 만나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된 건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매번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으니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준 건 바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제 경험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해서 없는 그 솜씨를 발휘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셨거든요. 저를 돌봐줄 유모와 학교에 등교시키는 기사, 집에서 같이 놀아줄 식모까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말이죠.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으시고 산후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두 돌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 없이 자라는 외동딸이 늘 마음에 걸리셨던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오시곤 했어요.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늘 저를 데리고 가실 정도였죠. 특히 휴가철이나 어린이날에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와 허영호지 않은 사이인 정 사장님 댁에 자주 가셨는데요. 그 집에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어요. 오래 독자라서 집안 어른들이 애지중지하는 아이였죠. 저희 아버지와 정 사장님은 사석에서 서로를 사돈이라고 부르셨어요. 일찌감치 자식들을 혼인시키자는 약속을 하셨던 탓이었죠. 그렇다고 정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서 그런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내심 이 집이 내 시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 사장님 댁에는 상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인 저보다도 피부가 희고 속눈썹이 길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기집애였죠. 상훈이는 또래 사내 아이들과는 달리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게 취미인 아이였죠.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저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아는 것도 많고 가보지도 않은 유럽국가 역사부터 고대 신화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갈 때면 서재에 앉아있는 상훈이 옆에 붙어서 그간 읽은 책 얘기와 고대 신화 얘기를 전해 듣는 게 제 낙이었죠.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몰래 극장에 들어가 어른들이 볼 법한 멜로 영화를 본 얘기와 과일을 빼먹고 친구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 일들을 전해주었어요. 그럴 때면 상훈이는 별세계 얘기를 듣는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제 얘기에 집중하곤 했어요. 너는 남진인이 나오나니? 뭐가? 둘 중에 누가 좋냐고. 난 남진이 좋더라. 이렇게 다리를 흔들 때면 꼭 엘비스 프레슬리 같거든. 그러면서 치마 밖으로 허벅지까지 쭉 빼고 다리를 덜덜 떨며 남진 흉내를 낼라치면 상훈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예,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 혹시 열나는 거 아니야? 걱정스런 마음에 손으로 상훈이 이마를 짚었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서재 밖으로 달아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훈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상훈이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상훈이는 제가 다가가면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그래서 상훈이가 저를 싫어하나 생각했죠. 같이 붙어 앉아 있는 것도 피할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데 이래서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두 아버지께서 장난처럼 하신 말이니 꼭 우리가 결혼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미야, 너도 이제 고3인데 앞으로 뭘 할지 생각은 해뒀니? 아빠도 참, 뭘 하긴 뭘 하겠어요.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래, 가고 싶은 학교랑 과는 있고, 글쎄요, 과는 모르겠고 성적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생각 같아선 이대나 숙대에 가고 싶지만 그럴 성적은 안 되고 성적이 맞는 대학에 가야겠죠 뭐. 그러자 아버지가 입술을 달착이며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시집을 가는 건 어떠니? 듣자 하니 상훈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상훈이요? 아버지도 참, 걔는 저 안 좋아해요. 내가 근처에만 가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걸요. 저를 싫어하면 싫어했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가서 직접 물어보려무나.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 서장님 댁에 가게 됐을 때 작정을 하고 상훈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절대 도망 못 치게 방문을 등으로 누르고 섰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번엔 도망칠 생각도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도망가니까 거기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 정말이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옆에 가면 얼른 방 밖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그래도 미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래도 안심이 안 됐던 저는 문가에 서서 상훈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도망칠 의지가 보이지 않길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상훈이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한테 시집와라. 내 신부가 되어줘. 갑작스런 초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짝은 상훈이가 될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그건 그저 불확실한 예언과 같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상훈이의 초원으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된 셈이었고 그 상황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녀가셨어. 우리 혼사 문제로 우리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가셨다더라. 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던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다. 내가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거든. 결혼이랑 내 대학 진학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자 상훈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을 두고 너만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 미쳤어? 대학 졸업도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난 싫어. 난 어떻게든 서울에서 대학생활 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마. 다 널 위한 거니까. 평소 제가 하는 말은 뭐든 들어주는 상훈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날 청혼을 하는 상훈이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거워 보였는지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빠한테 서울 안 보내주면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아빠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언제까지 네 멋대로 고집만 부릴 거야. 서울로 유학을 가겠다고? 무슨 돈으로? 네가 그럴 능력이나 있어? 결정은 돈줄 진 사람이 하는 거다. 능력이 없으면 순리대로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4월에 식 올릴 테니 그때까지 안동댁한테 살림이나 배워도 시부모 앞에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상훈이도 그러더니 아빠도 정과는 달리 제게 매정하게 구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죄인인 것처럼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 뜻대로 휘두르려고만 하더라고요. 대학 진학도 물거품이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안동댁 아주머니한테 살림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서울이며 근처 지역으로 떠나는 걸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죠. 결혼식을 3달 앞두고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시부모님과 상훈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저를 부탁하셨어요. 애미 없이 자라 살림도 미흡하고 아직 철이 없습니다. 제가 더 데리고 있어 본들 뭐가 달라질까 싶어 결례인 줄 알면서도 혼인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제 사장,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나. 애초에 하기로 했던 혼사인데 언제 하면 어때? 오히려 우리가 미희한테 미안하지. 서울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다던데 일찍 날개를 꺾은 셈 아닌가. 그래서 말인데 학업을 계속하겠다면 식을 좀 미루고 우리 집에 머물며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최 서장 생각은 어떤가? 딱히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도 아니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자 행복이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식 낳아 키우는 보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요? 일찌감치 시집와서 우리 상훈이 내조하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사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사부인 눈에는 안 차겠지만 그래도 영특한 아이니 사부인께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다면 곧잘 따라는 할 겁니다. 아무쪼록 제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은 결정되었고 그해 4월 예정대로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꾸리게 되어 저는 나고 자란 정든집을 떠나 부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눈도 뜨지 않을 시간에 일어나 식모들과 함께 아침상 준비를 하고 남편을 깨워 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산대에 입학한 남편은 학업을 진행하며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은 살아준 제도지만 5대 독자라서 군대도 면제라 떨어져 지낼 필요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결혼 후 남편은 무척이나 제게 잘해주었어요. 저는 살림을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대학 생활을 하는 게 미안했던지 강의가 끝나면 동기들과 어울릴 생각도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매서운 시집살이를 시키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지라 많은 부분에서 눈치를 주셨어요. 이전에 아빠의 오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챙겨주려 노력을 했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아침에 남편을 학교 보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커튼이랑 입을 후청 뜯어서 빨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모들이 할 일이지만 저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함께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버님이 집을 나서자마자 입을 후청을 뜯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받으셔선 통화를 하시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넌 하던 거 그만두고 상훈이네 학교로 좀 가봐라. 영어로 된 딕셔널인지 뭔지 책상 위에 두고 갔다고 그거 챙겨서 오란다. 수업에 꼭 필요한 거라서 없으면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없다지 뭐니?
애도 참. 그리 중요한 거면 잘 좀 챙겨갈 것이지. 아, 영어 사전이요. 그런데 국문과 수업에 그게 왜 필요하대요? 아니, 누가 영어 사전 가져오란다니? 영어로 된 딕셔너리 가져오라고 하지 않든. 그리고 대학도 안 다녀본 애가 수업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뭘 안다고 그래. 잔소리 말고 얼른 가져다 주고 와. 상훈이 지금 수업 들어간다니까 교실 밖에서 지키고 섰다가 수업 끝나거든 얼른 주고 와. 이놈의 자식 간만에 입을 후청 좀 빨라고 시켰더니 하필 이런 날 지철을 불러내고 그래. 어머님은 못마땅한 기색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남편이 꾸민 계략이란 걸 눈치챘거든요. 영어 사전이라고 하면 될 걸 일부러 딕셔너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어머님이 그게 뭔지 모르실 테니까요. 게다가 영어로 된 거니 어머님으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대학에 안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국문과 수업에 영어 사전이 필요 없다는 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에서 빨래하느라 고생할 아내가 걱정돼 꾀를 낸 남편의 기지에 웃음이 날 밖에요. 그날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된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대학 캠퍼스를 거닐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태종대 구경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20살 동갑내기 부부였던 우리는 가끔 이런 깜찍한 몰래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대학을 포기한 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결혼 3개월 차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시련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예,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아버지 회사 부도난 거. 세상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큰 사업이 잿더미가 돼. 설마 이럴 줄 알고 결혼 서두른 거 아니야? 너 똑똑히 말해봐라. 네 아버지 회사 일이 될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다뇨.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몰랐어? 세상에, 자기 딸한테까지 비밀로 했더니 네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아, 뭐해? 당장 네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않고. 어머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태우서라면 안동댁 아주머니나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날은 아버지가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 네 아버지 이렇게 안 죽는다. 수십 년을 사업하면서 위기 한 번 없었겠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걱정 말아라.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으니 이참에 쉬면서 강태공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안 되겠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집에 들릴게요. 그럴 거 없다니까. 네가 그러면 시댁에서 더 걱정하지 않겠니? 이럴 때일수록 애비 걱정 그만하고 시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평소처럼 그러야 해. 넌 이제 출가 외인이야. 최씨집안 사람이 아니라 정씨집안 사람이라고. 시부모님 공경하고 뱃속에 아이 잘 챙기면서 남편 내조에 신경 쓰면 되는 거다. 아버지께선 친정에 들르겠다는 저를 한사코 말리셨어요. 그때는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 말만 덜컥 믿어버렸는데 실상은 아버지 말씀과 달리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아버지 말 맞다나 제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으로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 들려온 건 청청병업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버지의 부고였죠. 임신 5개월 차에 맞은 부친상으로 저는 심신이 단숨에 무너져 버렸어요. 친정아버지 장례 첫날부터 하도 울어서 결국 실신까지 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하셔서 저 대신 남편이 성주 노릇을 했어요. 탈상하는 날이 돼서야 저는 장지까지 따라 나설 수가 있었어요. 선산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다음날 친정 살림을 정리하러 나서려는데 남편이 막아서더라고요. 몸도 무거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정리할게. 그래도 내 친정일인걸. 당신이 곁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안 돼. 아버지께서 당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하셨어. 혹시라도 뱃속에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나 믿지? 내가 가서 잘 정리하고 올게. 남편은 끝내 저를 두고 혼자 가서 집 정리를 하고 왔어요. 밤이 되자 일을 마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손에는 제가 꼭 가져다 달라고 했던 앨범과 친정아버지의 몇 가지 유품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니 이제 정말 내가 고아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실언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친정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진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부지에 불과했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저를 아끼기는 했지만 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이 망한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아, 이거야 원. 망한 집 딸내미 데려다 상점 모시듯 하고 있으니 이게 뭔 지랄인지. 넌 아주 상팔자를 타고났구나. 타고났어. 어머님은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타박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따라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시키면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제 면전에 대고 들으라는 듯 제 흉을 보기도 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제 처지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판에 주변의 대우까지 한순간에 변해버리자 저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눈치까지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살이 붙어도 모자랄 판에 점점 더 뼈만 앙상해져 갔어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남편과 시아버지는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보약까지 지어다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제 입까지 들어오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버님을 배웅하고 부엌으로 돌아간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물리고 나온 설거지를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부엌 한켠에서 뭔가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니들이 왜 그걸 먹고 있어? 내가 내 안사람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걸. 분맨 몇 분 전에 제가 배웅까지 했던 남편이 어느새 부엌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남편은 식모들 손에 들은 허가자를 뺏어들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니들이 다 처먹었던 거야? 단 하나만 미잘분이며 니들이 다 뺏어 처먹었던 거냐고. 그러자 식모들은 마주잡은 손을 발발 떨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이런 씨한 것들이 다 있나. 그걸 왜 니들이 처먹어? 왜 처먹냐고. 그리고 왜 내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지? 저건 니들이 할 일 아니야? 그거 하라고 밥 먹여주고 돈까지 주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안 쪼인 음식을 축내고 있냐고. 니들이 왜?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는
눈앞에 보이는 족족 그릇이고 냄비고 할 거 없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소리에 부엌으로 달려들어온 어머님은 제 남편을 말리셨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남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 집 부엌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뭐 하나 서한 것 없이 다 깨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부엌 살림을 다 때려 부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 난리를 피우던 모습과 완전 다른 순한 얼굴로 저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너 이 고생하라고 데려온 거 아닌데 미안해. 남편인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야. 그런 소리 마라. 난 너랑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 아니었으면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그 사단이 난 뒤 아버님은 어머님을 비롯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식모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게 사과를 하게 하셨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남편은 아버님께 부탁해 집에서 부리던 식모들을 모조리 내쫓았어요. 그리곤 새로 사람을 들였죠. 새로 들인 식모들한테는 남편이 직접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아내한테 급진히 대하라는 거였죠.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부리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죠.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망신을 당했던 시어머니는 속으로 칼을 갈게 되었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보호 아래 무사히 아들을 출산한 저는 손 귀한 집에서 대를 이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께 큰 선물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과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대신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시아버지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거예요. 친정아버지의 기일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둘도 안 된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죽음으로 이전까지 제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님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독을 잔뜩 품은 독사처럼 제게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셨죠. 닭보살이 그러더라. 이게 다 제 많은 인연을 집에 들인 탓이라고. 지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 친정살림 틀어먹은 것도 모자라 지에 비해 남편까지 줄줄이 잡아먹었다고. 여보, 저년 집에서 내쫓읍시다. 저년이 있는 곳마다 출조상이 난다는데 하나뿐인 내 손자까지 목숨 잃으면 어떡해요. 생떼 같은 내 새끼까지 잡아먹은 년인데 저런 걸 어떻게 집에 데리고 사냐고요. 제발, 제발 저년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로 무속인들의 말을 앞세워 저를 내쫓아달라고 아버님께 매달렸어요. 처음엔 그 말을 외면하던 아버님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셨거든요. 멀쩡하던 당신 사업이 휘청하게 된 것도 다 죄 많은 천연 때문이라고요. 천연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손자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요. 여보, 제발 천연 좀 집에서 내쫓아주세요. 내 손자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태풍에 아버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어머님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또다시 무속인의 말을 근거로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는 제 아들의 돌도 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는 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아들 자식까지 떠나보낸 마당에 대를 이을 손대 녀석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이 돈이면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절 내쫓지 말아주세요. 너도 알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태로라면 네 시엠이 등살에 네가 얼마 못 버틸 거라는 걸. 네 자식 앞에서도 못 볼 꼴 보며 살 생각이야? 자식 같으면 못 받고 살 거냐고. 그러니 떠나라.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워내마. 대신 이 집을 나가거든 다시는 찾지 말아라. 네 아들이 보고 싶어도 절대로 찾지 마. 만약 내 손주 앞에 나타나는 날엔 그땐 내 손으로 널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은 돈가방을 손에 쥐어주시곤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저는 엄동설안에 반나절이나 대문 앞에부터 들여보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매몰찬 욕설과 악담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하도 울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채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제 친정집으로 향했죠.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네 사람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뒤 집도 뺏긴 채 동네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지내셨다는 얘기였죠.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정리할 때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 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여인숙 좁은 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남편 그늘에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았던 제 자신이 그렇게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멍청한 엄마 밑에서 자라기보다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내 아들한테 나을지도 몰라. 생각이 그렇게 이르자 더는 욕심부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지내셨다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서울뿐이었거든요. 20살의 내가 가지 못했던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자 싶었죠. 하지만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제 인생은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돈이 든 가방이 사라진 거였죠. 좌석 미치고 선반 이고 죄다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상경한 저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고 며칠 길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술에 취한 취객한테 몹쓸 일을 당할 뻔도 하고 배고픔에 찐빵집 앞에 서성이다 구정물 세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시장통에서 흘러나온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어느 국밥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저를 쓱 훑어보시고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시더라고요. 저 돈이 없어요. 염치불구하고 일단 먹을까도 생각했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먼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돈 받겠대? 행색만 봐도 돈 없다는 건 아니까 걱정 말고 먹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염치고 뭐고 생각할 때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릇에 얼굴을 받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산의 진미보다도 그날 먹은 싸구려 국밥이 훨씬 더 맛이 있었어요. 개눈 감치듯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자 할머니는 빈 그릇을 다시 채워주셨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기왕 먹는 거 샵 컵에나 채우라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두 그릇을 해치운 저는 가게 상황을 쓱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돈은 없지만 밥값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먹은 국밥 이걸로 갚을게요. 감사히 잘 먹었어요, 할머니.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래, 그렇게라도 밥값을 하면 되는 거야. 저는 밥값을 갚으려고 설거지를 도왔을 뿐인데 주인 할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당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잠도 재워주시고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가게라고 해봐야 시장통 한켠에 자리한 노상이었지만요. 그렇게 국밥집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저는 할머니 가게를 물려받아 수십 년을 국밥 장사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주인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단골보다 제 단골이 더 많아졌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갈 곳이 없던 책에 온정을 베푸신 것처럼 저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공짜 밥도 퍼주고 주머니가 가벼운 손님들을 생각해 오랜 세월 최소한의 이웃만 남기며 저렴한 가격으로 국밥을 팔았어요. 그 덕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크게 버는 돈은 없었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이 일고 두통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 장사도 접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지 뭐예요. 사실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서 언제 죽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중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뇌종양은 아니고 뇌수막종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로선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면 몇 달은 꼼짝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 벌어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덜컥 겁이 났어요. 장사를 몇 달 쉬면 손해도 손해지만 병원비와 수술비가 얼마나 나을지 몰라서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 손 벌릴 곳도 없는데 만약 돈이 부족하면 큰일이니까요. 내 몸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처지로선 이보다 심각한 상황도 없었죠. 그래도 살자면 어쩔 수 없는지라 수술을 감행하게 됐죠. 제가 가족이 없어서 수술을 마치고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수술을 하고 며칠간은 간병인을 썼지만 돈 걱정에 그 후로는 저 스스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수술해준 담당 선생님이 친절한 분이셔서 간호사분들한테 저 좀 잘 봐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늦게까지 수술이 있어도 꼭 퇴근 전에
제 병실에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선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우실까.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품까지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그럴까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에구 이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실은 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답니다. 지금쯤이면 선생님 나이 또래 정도 됐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걸.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돌 전까지는 남편을 많이 닮았었는데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면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보곤 한답니다. 그리고 수줍게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본 의사 선생님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담당 선생님은 오전 회진 때도 그렇고 퇴근 시간 때도 그렇고 제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결에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웬 남자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지 뭐예요. 그런데 제 눈에 뭐가 쓰인 건지 그 모습이 마치 죽은 내 남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꿈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불렀죠. 여보, 당신이야? 그렇게 꿈에 저도 한 번을 안 찾아오더니 마누라가 아프다니까 찾아온 거야? 왔으면 날 깨우지. 울긴 왜 울어. 어릴 때도 그렇게 잘 울더니 죽어서도 여전하네. 그러자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닌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선생님은 눈물이 잔뜩 번진 얼굴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 순돌이에요. 엄마 아들 순돌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선생님 이름은 정수혁이잖아요. 허적엔 그렇게 올라가 있지만 어릴 때 집에서는 순돌이라고 불렀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엄마 힘들지 않게 순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고요. 그 말에 목이 탁 막혔어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제 남편이 어린 아들한테 순돌이란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던 자는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엄마인 내가 내 새끼 얼굴도 이름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날 자리를 옮겨 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어떻게 내가 엄마라는 걸 알게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사진 속 남편 얼굴을 보고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확인차 할아버지를 찾아가 저에 대해 물었던가 봐요. 그렇게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된 아들은 낡은 사진첩에서 남편과 함께 찍었던 제 고등학생 시절 사진을 찾아냈고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10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시아버지는 현재 서울 모처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아빠를 보고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평소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하셨었는데 어쩌면 사이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고요. 오늘 할아버지를 찾아가 엄마에 대해 물었더니
이제서야 진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를 놓고 떠나셨는지도 전부요. 아들은 한참이나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물먹였어요. 그 모습이 제 아빠랑 너무 닮아서 역시 내 아들이 맞다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아들 녀석이 저와 상의 끝에 저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염치 없지만 딱 1년만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한 게 제가 근처에 집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며 끝까지 붙잡더라고요. 그동안 떨어져 지낸 게 40년인데 이제라도 모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그동안 밥 한 끼 차려 먹이지 못했던 내 아들한테 실컷 솜씨를 발휘해 먹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수고스럽지 않냐고 쉬라고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내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에 행복이 뭐 있나요? 내 새끼들 입에 맞는 거 넣어주는 게 행복이죠. 한때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이런 시련을 갖고 사나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얼굴만 떠오르네요. 내 아버지 회사가 망한 걸 알면서도 저를 지키려 결혼을 감행한 내 남편과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된 저를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신 국밥집 차장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제 가게를 찾아와 국밥을 팔아준 손님들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도 버겁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분명 언젠가 저처럼 웃는 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